자, 오늘은 그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리원에서도 이미 얘기가 일부 되었습니다. 광전효과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물리2에서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그 콤프턴 산란이라는 실험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라는 빛을 입자로 볼 수도 있는 증거가 되는 실험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광전 효과는 이미 물리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좀 그래프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가 됩니다. 물리2에서. 그래서 복습 삼아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필기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줄여놨습니다.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거는 그 실험에서 조절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쓴 거는 측정하는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요 슬릿은 이제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건데, 빛의 세기는 이제 광자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빛의 진동수는 광자 한 개당 에너지에 이제 해당하는 그거에 이제 이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금속판에 빛이 쪼이게 되면 얘가 이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거 누가 발견했냐면 처음 발견한 사람은 또 신기하게도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근데 헤르츠가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그 논쟁을 종결시킨 사람이거든요. 파동으로 끝난 상황이었어. 왜냐하면 맥스웰이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주장하고 헤르츠가 실험을 통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입증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 이 결판을 낸 사람이 광전 효과를 또 발견을 했어요. 신기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해석은 못했죠. 그 해석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것은 전류를 측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광전류라고 하고, 요게 이제 그래서 빛이 세면 광전류가 세게 나오는 거는요, 고전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 광양자설로도 해석이 됩니다. 광양자설로 해석하면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가 많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줘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걸어주면 순방향이에요. 순방향이란 표현은 안 쓰는데, 그렇게 되면 1초마다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오면 100개를 다 회수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연결해주면 지금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역방향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뭐 몇 볼트든지 간에 전류는 일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1초당 100개를 다 그냥 빨아당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지하고 좀 달라요. 오메 법칙이 성립 안 됩니다. 오메 법칙이 성립되려면 그 화학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전압에 비례해서 충분한 전하를 다 공급해줘요. 근데 얘는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커지더라도 그냥 100% 튀어나오는 전자를 회수하게 되면 뭐 광전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요 그래프예요. 그래서 양극 전압이 플러스면은 전류는 일정합니다. 센 빛은 전류가 세게 나오고 약한 빛은 전류가 약하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압이 커지더라도 전류가 일정한 것은 어차피 빛의 세기에 따라서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는 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100% 들어가는 상황이면은 전압과 관계없이 전류는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바꿔줍니다. 전원장치의 전압을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고 여기 플러스로 하면 마이너스가 이쪽이 되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오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전자가 일로 가려고 하는 걸 당겨서 또 막아주고, 그러면 이제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다 보면 얘가 이제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약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역방향의 전압을 크게 해주면 결국에는 전압이 0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전류가 0이 되는, 전류가 0이 될 때의 전압을 정지전압이라고 하고요. 그 정지전압이 이제 요 그래프에서는 요것들이 이제 정지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지전압은 그 빛의 진동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요 첫 번째 그래프는 진동수를 달리한 빛이에요. 세기는 똑같고,
빛의 밝기는 똑같고 진동수는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역전압이 더 크죠. 얘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를 100개 던진 거면 얘는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100개 던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800원이 통행료면은 200원 들고 나오고 얘는 4,200원 들고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정지 전압은 같죠? 그럼 같은 진동수의 빛을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50개 던진 거랑 100개 던진 거랑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뭐 이미 다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를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금속의 일함수 더하기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봤었죠. 금속의 일함수는 문턱 진동수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광자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기만 하면 빛의 세기와 관계없이 아주 약한 빛을 비추더라도 즉시 전자가 방출된다는 것을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전효과의 실험 결과를 이제 이걸로 해석하는 과정을 보면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 빼기 일함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함수를 플랑크 상수 곱하기 문턱 진동수로 이렇게 쓰면은 식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y 이꼴 mx 빼기 x0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되죠. 이게 세로축이고 이게 가로축이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진동수고 세로축이 튀어나온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요 x축 절편 있죠. 가로축 절편. 요게 문턱 진동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가 돼요. 그래서 이 금속의 일함수가 달라지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됩니다. 보면 문턱 진동수가 달라지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세슘이 문턱 진동수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통행료가 제일 싼 거죠. 쉽게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진동수가 요 8 곱하기 10의 14승Hz인 빛을 비춰주면 세슘하고 리튬에서는 광전자가 튀어나오고요. 마그네슘하고 구리에서는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슘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리튬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금속판을 달리했을 때가 되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기만 하면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크니까 어차피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이니까 빛의 세기와 관계없이 광전자는 즉시 방출이 됩니다. 시간 지연 없이. 요게 이제 그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동이면은 에너지를 축적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필요합니다. 연속적인 에너지 흐름이기 때문에 파동은 그렇기 때문에 일함수만큼의 에너지를 얻으려면 파동이라면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얘는 입자이기 때문에 즉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시간 지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치자마자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는 광자의 진동수에만 비례하고요. 빛의 세기와는 관계없어요. 이것도 그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동이면은 그 에너지가 크다라는 게 빛이 밝다는 것도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밝은 빛일수록 큰 에너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서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도 그 빛의 세기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빛의 세기와 실제로 관계가 없거든요. 실험 결과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자와 광자의 1대1 충돌로 보면 광자의 개수가 100개든 200개든 어차피 1대1 충돌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는 그 광자 한 개당 에너지에만 관련이 있다. 그래서 1번 결과는 역시 또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2번은 파동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입자로 얘기하면은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는 광자의 개수,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파동으로 봐도 빛의 세기가 밝으면 당연히 튀어나온 전자가 많겠죠.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전자가 그만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요 가나다의 결과 중 가나가 이제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결과죠. 다시 복수삼 한번 보면 특정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은,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로 바꾸면 금속의 일함수보다 큰 에너지가 큰 광자를 쏘게 되면 그 세기와 관계없이 비추는 즉시 전자가 반출된다. 그 말은 이제 광자의 개수와 관계없이 비추는 즉시 전자가 튀어나온다. 어차피 광자 한 개만 있어도 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 입자와 입자의 충돌로 보아야지 특정값 이상일 때만 방출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이면 에너지가 약하더라도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비추면 얘는 약한 세기에 비춰 아무리 오랫동안 비춰도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번 보면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이제 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입자로 생각하면 광자의 개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맞는 거죠. 결과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빛의 진동수하고만 관계있다. 즉 광자 한 개당 에너지하고만 관계있다.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하고만 관계있다. 왜냐하면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빛을 입자로만 보아야지만 설명이 가능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답원을 보면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커진다.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빛을 입자로 봐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 빛을 파동으로 봐도 설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량자설로 보면 결국에 빛의 세기가 광자의 개수죠.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두 개네요. 두 개를 풀어봅시다. 자, 2015년 11월에 치러졌던 2016학년도 수능 물리2 12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무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단색광 A, B, C를 동일한 금속판에 각각 비추었을 때 전압 V에 따른 광전류의 세기 I를 나타낸 것입니다. A를 비추었을 때 정지 전압은 V1이고, 그 다음에 BC를 비추었을 때 정지 전압은 V2로 같습니다. 그러면 A, B, C의 진동수를 각각 FA, FB, FC라고 두면 FA하고 FB하고 FC의 대소관계를 보면요, 일단 FB하고 FC는 같겠죠. 정지 전압이 같잖아. 그렇다는 것은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같다는 겁니다. 정지 전압이 같다는 것은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거고, 그 말은 쏘아준 빛의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같다는 게 됩니다. 근데 정지 전압이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크노? 이 절대값을 보면 되겠습니다. V1은 이 길이고요, V2는 이 길입니다. V1이 더 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쏘아주는 빛의 광자의 에너지가 A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관계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야 했네요. 근데 기억에서는 파장을 물어봤네. 파장은 거꾸로죠. 왜냐하면 람다 F가 C니까 C는 람다 F로 얘는 상수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습니다. 그럼 파장을 비교해보면 람다 A하고 람다 B, 람다 C를 비교해보면 요 둘은 같고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에서의 파장은 A와 B가 같다 했는데 A가 B보다 작죠. 짧습니다. 그 다음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크다. 요거는 정지전압을 보면 되죠. 그래서 A를 비추었을 때가 정지전압이 더 크지? 그래서 니은은 맞고, 그 다음 디귿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를 해봅시다. 이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정지전압을 측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뭐로 측정하면 되겠어? 광전류로 측정하면 되겠지. 광전류로.
그럼 B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크죠? 네. 예, B를 비추었을 때가 요거고요. 전류의 세기가 C를 비추었을 때가 요거죠. 네. 그래서 B를 비추었을 때가 더 전류가 세므로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의 세기가 빛의 세기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디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가서 2016년도 11월에 치러졌던 2017학년도 수능 물리2 문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단색광을 비추면서 전압에 따른 광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였습니다. 이 광전류의 세기는 뭘 의미하겠노? 빛의 세기. 예, 빛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에 비례하죠. 원래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전자의 개수고요.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고 실험 결과로 보면 얘는 이제 빛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광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거죠. 일단 표는 단색광 ABC를 표는 단색광 ABC를 동일한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각각 출력 광전류의 최대값과 정지 전압을 나타냈네요. 정지 전압의 의미는 또 뭐였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건 결국에 쏘아주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죠. 빛의 진동수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있습니다. 기억 보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뭘 보면 된다? 예, 정지 전압을 보면 되겠습니다. A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크죠. A를 비췄을 때가 2V0고 C를 비췄을 때가 V0고 이렇게 되니까 기억은 맞네, 그지? 네. 그 다음에 단색광의 세기는 결국에 뭐에 비례해요? 광전류에 비례하죠. 광전류에. 얘는 광전류를 보면 됩니다. 단색광의 세기는. 그러니까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 B가 I0고요. C가 2I0니까 니은도 맞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색광의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했는데 요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요 HF인데 여기다가 C는 람다 F를 집어넣으면 얘는 람다분의 HC가 됩니다. 여기 보면 얘네들은 상수고요. H하고 HC 이건 상수고 결국에 광자 한 개당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색광의 파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결국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정지전압으로 일단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네, 정지전압으로. 그럼 A하고 B를 보면요. A는 정지전압이 2V0고 B는 V0죠. 그러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A가 더 커요. 그러면 쏘아주는 빛의 광자 한 개당 에너지도 A가 더 크죠. 그럼 A가 파장은 더 짧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진동수는 더 크고 파장은 짧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A는 B보다 파장이 짧죠. 그래서 거꾸로 해놨네.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전 효과를 빠르게 복습해봤고, 자 이번에 그 물리2에서는 추가되는 부분이 컴포턴 산란 실험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실험이냐면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빛을 광량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그 광자의 운동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론적 역학에 의하면 에너지는 이건 참고로 보십시오. 듣고 잃어버려도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P는 운동량이고요. 여기서 이제 광자의 질량은 0이기 때문에 광자의 경우에는 광자의 에너지가 PC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C. 그래서 광자의 운동량을 C분의 E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아인슈타인의 또 그 광전효과에서 광량자설에 의하면 광자 한 개당 에너지는 HF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C는 람다 F니까요. C분의 F는 람다분의 1이죠. C분의 F는 람다분의 1이니까 이건 람다분의 H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 결과로
광자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라고 계산되어집니다. 상대론적 역학과 그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을 이용을 하면요. 그래서 광자는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라는 운동량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광전 효과 말고 다른 증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입증하게 된 실험이 컴프턴 산란이라는 실험이 됩니다. 컴프턴 산란 실험을 해석할 때 광자의 운동량을 저렇다라고 보고 해석을 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컴프턴 산란 실험을 또 빛은 입자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흑연판에다가 X선을 쪼아요. X선을 비추면 고전적인 파동 이론에 의하면 요 X선이 산란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산란을 하는 과정에서는 파장이 변하면 안 됩니다. 얘가 흡수했다가 재방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파장이 안 변해요. 고전적인 파동 이론에 의하면.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얘가 나오고 나서 파장이 길어져요.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해보면 얘가 산란된 이후에 파장이 길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얘를 입자로 보고요. 이게 운동량이 람다 제로분의 h였다라고 해요. 처음 운동량이. 그럼 얘는 보면 나중 운동량이 람다분의 h가 되는 거죠. 그럼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운동량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되죠. 왜냐하면 일부 운동량은 전자가 가져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요 입사 X선의 운동량은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량 더하기 요 산란 X선의 운동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잘 보면요. 그래서 보면 얘가 길어지면요. 얘가 작아지는 거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략 봤을 때는 이런 거고 이걸 정확하게 에너지 보존하고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실험 결과하고 완벽히 일치하다라는 겁니다. 네. 광자의 운동량을 람다분의 h라고 보면 그래서 광자가 운동량을 가진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운동량을 가진다는 것은 그 물리적 대상이 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프턴 산란은 이제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해석으로 따지면은 람다와 람다 제로가 같아야 되는데 산란되는 빛이 파장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실제 실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입사한 쪽이고요. 요게 산란한 쪽이 됩니다. 산란하면 파장이 더 길어지고 운동량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쳐도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에 일부 에너지는 어디로 간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쳐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지금 입사한 광자의 에너지죠. 요게 산란된 광자의 에너지입니다. 산란된 광자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에 일부는 전자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컴퓨터 산란 실험의 해석 결과를 기억하면 됩니다. 컴퓨터 산란의 실험의 해석은 X선을 뭐로 본다는 거냐면 광자로 본다는 거예요. X선을 입자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광전 효과를 광자와 전자의 충돌로 해석을 했듯이 컴퓨터 산란 실험 역시 광자와 전자의 탄성 충돌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탄성 충돌이라는 건 참고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충돌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없는. 근데 항상 탄성 충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탄성 충돌이 훨씬 많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충돌 전보다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 합이 보통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그리고 물체의 변형에 의한 에너지 이런 것들로 이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줄어드는데 보통 이런 충돌은 이제 탄성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람다 제로분의 h라는 운동량을 가진 입자로 보고요. 얘가 이제 람다분의 h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여기로 가고 전자는 여기로 가고 그러면 이제
그 2차원 충돌이니까요. 여러분이 그 운동량 2차원 충돌은 뭐 지금 그 수업 시간에 안 했지만 그것도 1차원 충돌이랑 똑같습니다. X축, Y축으로 나눠 가지고요. Y축끼리의 운동량이 합이 보존되고 또 X축끼리 운동량의 합이 보존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동량 보존식을 쓰고 X축의 운동량은 처음에 왼쪽만 볼게요. 왼쪽만 보면 X축의 운동량은 처음에 람다 제로분의 H만 있었지. 전자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Y축은 둘 다 Y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Y축으로는 운동량의 합이 0입니다. 요건 이제 충돌 후 운동량이 되는 거고요. 충돌 후 전자의 운동량 X축 방향, 그리고 충돌 후 X선의 운동량 X축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충돌 후 전자의 운동량 Y축 방향, 요거는 충돌 후 X선의 운동량 Y축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요게 이제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몰라도 됩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식도 몰라도 되겠습니다. 결과만 기억을 하십시오. 어떤 결과냐면 물리2에서는 그 교과서에 이 식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정상적인 결과만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요걸 이제 문장으로 적을게요.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건 알아야 되겠습니다. 산란각이 요 그림에서는 세타입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파이로 나오기도 하고 세타로 나오기도 합니다. 산란각 세타가 뭔지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산란각 세타는 X선이 꺾이는 각도입니다. 전자가 꺾이는 각도 아니에요. X선이 꺾이는 각도입니다. 산란각 세타는 요게 산란각입니다. 요 스캐터링이 산란이거든요. 이거 산란된 광자라는 뜻입니다. 산란된 광자. 그래서 산란각이 클수록 그러니까 많이 꺾일수록 X선이 이게 사실 그 느낌이 이게 사실 오는데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산란각이 클수록 델타 람다, 그러니까 입사 전 그 X선의 파장과 입사 후 산란된 X선의 파장, 그 차이죠. 차이. 델타 람다. 그러니까 델타 람다를 다시 쓰면은 입사 전이 파장이 더 기니까 입사 후가 파장이 더 길죠. 그래서 이게 람다 빼기 람다 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산란각이 클수록 얘가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거니까. 이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그 람다하고 람다 프라 이게 여기서는 이제 또 지금 제가 쓴 그 표기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써져 있는데 람다 프라임이 람다고 람다 제로가 람다 제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이 산란된 각도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안 됐네. 이게 지금 제일 작고 얘가 두 번째로 그게 제일 크죠. 이게 클수록 이게 입사 X선의 파장하고 산란 X선의 파장의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콤포턴 산란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X선을 광자라고 보고 광자와 전자의 탄성 충돌로 보면 이 실험이 해석이 된다.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이 운동량을 람다분의 H라고 두면 운동량이 람다분의 H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란각이 클수록 그러니까 X선이 많이 꺾일수록 입사 X선과 산란 X선의 파장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약간 리저너블 하죠. 리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운 것들은 좀 빼고 그나마 조금 풀만한 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처음 배우는 개념이고 하니까.
일단 2013년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파장 람다인 X선을 흑연판에 입사시켰더니 파장 람다 프라임인 X선과 전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컴퓨터 산란 실험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플랑크 상수는 h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입사 X선의 광자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다. 맞죠? 그래서 요 식은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빛과 물질의 물질과 파동의 이중성할 때 또 나오겠지만 운동량은 광자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다 라는 것을 여러분 좀 외워두고요. 그 다음에 전자와 산란 X선 광자의 운동량의 합은 이거는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죠. 그리고 입사 X선 광자의 운동량과 같다. 이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람다는 람다 프라임보다 작다. 자, 충돌 전 운동량이 람다분의 h고요. 이게 충돌 전이고요. 충돌 후 운동량이 람다 프라임분의 h입니다. 비교해 보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람다하고 람다 프라임을 따져보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 또 에너지로 치면은 이건 운동량이고요. 사실 좀 더 정확한 거는 운동량보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로 치면 에너지는 HF인데 C는 람다 F니까 람다분의 HC죠. 그래서 에너지로 치면 람다분의 HC하고 람다 프라임분의 HC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냥 일부 에너지가 전자에 전달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역시 람다는 람다 프라임보다 짧아야 됩니다. 입사전이 짧아야 되고 입사 후가 길어야 돼요. 보통 그림도 그렇게 그려놨어요. 잘 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교해보면 미세하게 얘가 더 길죠. 수능은 항상 맞춰서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답은 기니 D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17년 11월에 치러졌던 2018학년도 수능 물리2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콤프턴 산란 실험에서 파장이 람다 제로인 X선이 정지에 있는 전자와 충돌하여 산란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산란된 X선의 파장은 람다이고요. 표는 두 산란각 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우리 배웠을 때 각 하고 기호는 다르게 썼죠. 책마다 세타 쓰는 데도 있고 파이 쓰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X선이 꺾인 각도죠. 산란각 파이에서 측정한 람다를 나타낸 겁니다. 이 람다는 이게 충돌 후 광자의 파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람다 제로가 람다 1, 람다 2에 비해서는 길어요, 짧아요? 짧죠. 짧은데 산란각이 클수록 그 차이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람다 제로와 람다 1과 람다 2를 비교해 보면 람다 제로가 제일 짧고요. 일단 산란각이 클수록 차이가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람다 2하고 차이가 제일 크겠지. 람다 1하고 차이는 그나마 덜 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관계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람다 제로가 무조건 더 짧아요. 에너지가 더 커야 되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람다 제로가 무조건 제일 짧아야 되는데 산란각이 클수록 산란 후 파장과 차이가 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람다 1과 람다 2는 람다 제로보다 큰데 람다 2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산란각이 더 큰 경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봅시다. 람다 제로는 람다 1보다 짧다. 맞죠? 그다음에 람다 1하고 람다 2를 보면 이것도 맞죠? 근데 이제 디귿을 봅시다. 충돌 직후 전자의 에너지는 파이가 45도일 때가 90도일 때보다 크다 했는데 에너지도 보존이 되거든요. 에너지도. 그러면 여기서 표를 하나 더 써봅시다. 표를 더 써서 이게 이제 산란 X선의 에너지예요. 산란 X선의 에너지. 산란 X선의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라고 봐도 되겠죠. 사실 근데 람다분의 HC라고 봐도 되고요.
람다분의 HC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풀이를 잘못 적어놨네. 예. 람다분의 HC로 봐야 되는 게 맞네요. 제 풀이를 광자가 질량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에너지처럼 2n분의 p제곱으로 적어놨네요. 풀이를 내가 바꿔서 올려놓을게요. 예. 지금 하는 풀이가 맞습니다. 나중에 지금 올라가 있는 풀이가 틀렸고 그거 나중에 수정해서 올려야 되겠네. 산란 X선의 운동에너지는 얘는 람다 원분의 HC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광자의 에너지는 HF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F 대신에 이제 C는 람다 F를 이용해 가지고 예, 람다분의 C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람다분의 HC가 되죠. 예, HC. 그렇기 때문에 산란 X선의 운동 에너지는 45도일 때는 람다 1분의 HC가 되는 거고 90도일 때는 람다 2분의 HC가 됩니다. 그럼 요 둘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요? 위가 더 커요. 위에 게 더 크죠? 예. 왜냐하면 람다 2가 제일 길잖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요. 그러면 산란 후 전자의 이제 운동 에너지. 네, 그러니까 여기 좀 운동 에너지를 하기 좀 전자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헷갈려가지고 광자의 뭐 운동 에너지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하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뭐 이거를 E1이라고 두고 이걸 E2라고 보면 요거 두 개 더한 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값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E1하고 E2만 비교해 보면 E2가 더 커야 되죠. 요런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성 충돌이니까 그 운동 에너지 합이 보존돼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건 충돌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 운동량과 총 운동 에너지는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충돌 후 이제 운동 에너지 합을 비교해 보면 이제 산란 X선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경우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거꾸로 해놨네, 그지? 네. 그래서 충돌 직후 전자 에너지는 파이가 45도일 때가 90도일 때보다 더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요 컴퓨터 산란 실험은 대략 알겠죠? 이게 운동량 보존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된다 라는 거. 그리고 에너지 운동량 계산할 때는 람다분의 H 이거 계산하면 되고 에너지 계산할 때 X선의 에너지는 람다분의 HC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는 그냥 운동 에너지예요. 일반적인.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항상 그 산란된 X선의 에너지의 변화로 판단합니다. 그 합이 이제 보존이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질파 이론으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설명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